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이 중산층을 포함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30%를 제외한 70%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예. 이런 게 골자고요. 이 재원으로는 9조 1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 예. 이 중에서 2차 추경을 통해서 7조 1천억 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2조 원 정도를 충당하겠다. 이런 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굉장히 이런저런 요구가 많았는데 다 종합해서 최선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측에서는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대응도 역시 비상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고요. 예. 지난 19일에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50조 원 금융조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예. 곧바로 5일 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100조 원대로 늘렸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가계에 돈을 주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물론 현금이 아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줄 가능성이 높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최초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로 단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 70%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70%라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쨌든 중산층까지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33으로 나눈다라면은 상위층한테는 안 주고 중위층과 저소득층한테 다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월 소득으로 따지면, 가계 월 소득으로 따지면 7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구가 700만 원 정도의 그 이하로 소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대상자가 3,600만 명. 소득이 아니라 이를테면 부동산이 많고 소득은 적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까지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 물론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세부 사항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면 이 행정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행정 비용이 이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대신 세금을 좀 높여서 그런 분들의 받는 수혜 정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고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은 2차 추경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돈을 지급할 것이 예비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2차 추경 7조 1천억 원을 그대로 다 부채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2020년도 예산안 중에서 혹시 지금 3월까지 왔으니까 올해의 동안에 보면은 다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좀 더 줄여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리뷰를 해서 그 중에서 7조 1천억 원 가까이를 한번 뽑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그것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항목 간의 변경을 하려면은 이거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4.15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총선 전까지 예산안을 만들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1차 추경과 똑같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 추경안이라는 것은 기존의 예산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식의 추경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예산을 바꾸면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이제 국회에서 그걸 이 4월 15일 끝나자마자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텐데 이것이 통과가 돼야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야당도 이것을 뭐 막을 수가 없겠죠. 청와대에서는 일단 5월 중순에 지급하겠다라고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자체가 매우 빠듯한 거는 사실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 상당히 단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새로운 사업들을 막 만들어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르고 지난 1차 추경도 뭐 한 20일도 안 돼서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지만 있으면 금방 통과가 가능할 것이고 행정적 절차 때문에 아마 5월 중순으로 얘기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5월 중순에도 이게 너무 일찍 얘기했다가 지급이 늦어지면은 이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을 정부가 하는 조치들을 보면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예산의 100조 원을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자라는 내용하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이 스킴,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좀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건데 이 100조 원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 터무니없다는 느낌도 드는 거죠. 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인데 이 중에서 20%의 용도를 전환해서 100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100조 원을 어디서 바꿀 거냐. 그러게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그냥 100조 원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숫자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자체는 충분히 할 만한 그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512조를 편성을 할 때는 그만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또 이미 편성이 되면은 그것이 집행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는 서민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 틀은 비슷하더라도 그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야당은 오늘 나왔던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이게 부족하다,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이걸로 너무 많이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한테 주자고 한 거잖아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 보수 야당 측에서는 과거 그 무상보육처럼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줘야지 왜 중산층까지 주느냐. 이런 것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이건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그건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이게 지속 가능하냐. 뭐 몇 달만 주고 또 안 주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책은 중요하긴 한데 지금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비판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건지 100조 원도 마련을 하자라는 건 알겠는데 뭐 이게 참 그렇네요. 어쨌든 근데 뭐 어쨌든 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큰 틀에서는 다 공감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이 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중산층까지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놓고 중산층까지 주지 말자 지금 주려고 했던 것을 뭐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못 하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수 야당이라면 오히려
더 많이 주자, 더 많이 주자, 그렇게 이번에 치고 나가는 게 선거 전략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그 전에 가져왔던 틀, 주장했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네요. 재외 국민들 지금 투표가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기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모양이네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재외 선거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중에서 이번에 재외 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못 치르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예, 8만 명 정도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재외 투표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선관위 입장에서는 뭐 그 국가에서 좀 자제를 요청하거나 본인들이 판단할 때, 선관위가 판단할 때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모두 다 이 선거 중단을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그게 무려 40개국에 65개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있는 뉴스톱에서도 해외에 계신 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와 있어서 나가면은 $1,000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대부분이 차단이 돼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좀 강력하게 돼 있는 반면에 유럽은 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한쪽에서는 우리는 차단도 돼 있지 않고 벌금도 매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다 선관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차단막을 설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이 명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틀 남았는데 명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틀 남기도 했고 또 기간이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46% 정도만 현재 그 재외 선거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절반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참 재난 상황이 국민 참정권조차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차례 사실은 논의를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제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의원을 꿔줄 것이다. 그때 돈 꿔주는 것보다 의원 꿔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게 낫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은 이게 국민 세금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 분배해서 선거 공영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주요한 임무인데, 이것을 그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들이 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들이 이제 비춰진 거죠. 오늘 그 지급된 것은 440억 원이었어요. 뒷자리 수는 제가 빼고요. 교섭단체만 보면 민주당이 120억 원, 통합당이 115억 원, 민생당 79억 원, 미래한국당 61억 원입니다. 이게 의석수하고 비례하지는 않는군요. 의석수하고 상당히 비례할 수 있는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전체 액수의 50%를 교섭단체가 균등하게 나눕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4개 정당이 교섭단체니까 55억 원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남은 다 나눠주고 남은 돈의 또 절반을 가지고 의원 수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20억 원 받고 미래한국당이 61억 원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의원 숫자대로 하면은 미래한국당은 20명, 미래통합당은 100명이 넘으니까 의원 숫자로. 미래통합당은 빌려줘서
92명입니다. 92명. 어쨌든 한 4배가 넘는데도 그 차이는 2배 정도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이거는 어쨌든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에 전폭적으로 선거 자금을 뭐 몰아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그렇죠. 조금 이따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예. 더불어민주당과 그 더불어시민당이 합한 액수보다 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받은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은 이런 뭐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선거를 앞두고 당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받은 다음에 합당하는, 그러면은 교섭단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꼼수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은. 그렇죠. 돈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받은 액수와 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받은 액수를 계산해 보면 미래계 쪽에서 32억 원을 더 받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의원 수는 미래계가 더 많거든요. 더불어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예, 더불어계가 16석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차이가 그렇게 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런 상황을 사실은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선관위도. 전혀 생각을 못했죠. 예. 선관위는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아마 전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8명 의원이 간 더불어시민당은 얼마를 받았나요? 국고보조금. 더불어시민당은 24억 원 받았고요. 24억 원. 정의당이 27억 원 받았어요. 정의당이 27억 원. 정의당은 6명, 시민당은 8명인데 예. 정의당이 더 많이 받은 것은 지난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득표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또 그 포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받은 거고요. 예. 민중당이 9억 원 받았어요. 민중당이 9억 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래한국당은 61억 원, 더불어시민당은 24억 원, 한 2.5배 미래한국당이 더 받았네요. 그렇죠. 이게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17명에서 3명을 꿔줘서 교섭단체가 됐잖아요. 예. 등록할 때는 17명이었는데 어제 3명이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갔다면은 한 30억 원 받았을 텐데 3명이 갔기 때문에 60억 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1인당 10억 원 가치입니다. 1인당 3명이 10억씩 들고 지금 간 거네요. 30억에서 60억 묶고 더블로가 딱 거의 그 수준이네요, 진짜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자, 국가혁명배당금당 여기도 8억 4천만 원이나 받았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긴 건 아니고요. 조금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후보 추천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을 선거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에 나가는 후보의 30% 이상이 여성이면은 그 당한테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는 규정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법에 그게 있고요. 이것을 충족한 정당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77명을 추천했어요. 역사상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취재하려다가 시간이 늦어서 못 봤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참 대단하네요, 이 정당도.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후보 등록비가 1인당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억 4천만 원이면 충분히 77명의 등록비 이상이 나온 거죠. 그렇네요. 와,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거를 그림에 두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허경영 대표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 돈 안 드는 선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선거할 수 있도록 많은 이런 뭐 정당 보조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낭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참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장애인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장애인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소위 이 국회에서 많이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예. 이것도 민주당만 3명을 추천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뭐 이거 정도는 뭐 그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은 좀 더 네.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6 내시면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